그런 세균을 감염시킨다고 하니까 바이러스 성질도 알고 보면 만만치가 않네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는 죽고 바이러스는 밖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5인분 과학입니다. 과학 분야 중에서 요즘 너무나 핫한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영상의 초반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중반부터는 인터넷이나 방송에 흔히 치료법이나 소독법 같은 조금 일반적인 내용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말고 유전학이나 분자생물학적인 지식을 조금 동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바이러스라는 학문이 생명공학 쪽에서는 조금 마이너틱한 그런 분야라서요.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주목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동물 바이러스라 연구하는 학자나 기관도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료를 찾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원서 몇 건을 좀 뒤져봤는데요. 그렇게 뒤져봐도 몇 페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고요. 다 보시고 나면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를 만드는 게 왜 어려운지, 왜 변이가 많다고 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자생물학에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그 중심 원리가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정상적인 세포 안에서는 DNA가 RNA로 또 RNA가 단백질로 발현이 되는 이런 순환 고리를 형성하면서 생명 현상이 지속이 되는데요. 보통 DNA가 새로운 DNA를 합성하면 이것을 복제라고 하고요. DNA가 RNA로 넘어가는 걸 전사, RNA가 단백질을 만드는 걸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RNA가 DNA로 또는 DNA가 바로 단백질로 번역되는 것을 특수한 전이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것은 흔히 일어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센트럴 도그마에 위배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즉 암을 일으키는 레트로바이러스와 그리고 광우병과 관련된 프리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프리온 단백질이 있습니다. 일단 크게 이런 센트럴 도그마를 중심에 놓고 우리 생명체가 큰 흐름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는 세균보다 훨씬 작은 병원체로 한마디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존재인 물질이라고 보통 합니다. 최초 발견자는 러시아의 식물학자 드미트리 이바노프스키라는 학자인데요. 그가 1892년 담배와 식물의 잎에 특정 모양이 나타남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걸 연구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원인임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발견된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러스하고 세균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균보다 훨씬 작은 물질인데요. 세균을 걸러내는 여과기 정도는 쉽게 통과할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물론 전부 작은 건 아니라 세균보다 큰 녀석도 존재하긴 합니다. 보통 10에서 1000나노미터 크기이며 500나노미터 이상이면 일반적인 세균만 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노미터는 미터의 1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세균을 감염시킬 수 있어서 세균을 숙주로 삼는 반면에 세균은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균 하면 나쁘고 무서운 존재로 보잖아요. 그런 세균을 감염시킨다고 하니까 바이러스 성질도 알고 보면 만만치가 않네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세균은 스스로 생명활동이 가능한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반면에 바이러스는 껍데기와 유전체 외에 거의 가진 것이 없어서 자기 혼자서는 물질 대사를 못하고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달라붙는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뉘기도 하는데 여기는 보통 식물 바이러스, 동물 바이러스,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막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는데요. 막이 없는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나 파보바이러스, 피코바이러스 등이 있고요. 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레트로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1975년
데이비드 볼티미어라는 미국의 생물학자가 그의 나이 37세 정도 때 역전사 효소를 발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는데요. 그가 mRNA를 생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7가지로 바이러스를 분류하는 법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볼티머어 분류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4군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은 어떻게 왔냐면, 코로나는 라틴 말로 왕관을 뜻하는데요. 이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마치 왕관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참고로 RNA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큰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코로나 바이러스과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게 생겨났을까요? 제가 알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확한 출처는 아직 누구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동물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였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일반적으로 종간에 점프를 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아무튼 신종 코로나가 이런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다면 이런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현할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하네요. 자,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 바이러스는 막이 있는 것과 막이 없는 걸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막이 있는 것에 속합니다. 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구조를 보면 보통 그 내부에는 RNA가 있고 그 RNA를 인벨러프라고 하는 지질 양막이 감싸고 있습니다. 즉 노란자가 있고 노란자 바깥에 달걀 껍질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달걀 껍질 같은 인벨러프에는 스파이크라고 하는 그 카보하이드레이트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 3차원으로 그래픽으로 만든 이 영상이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전체적인 모형은 구형이며 크기는 약 20에서 200 나노미터 정도의 입자 크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RNA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큰 종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형태적으로는 유명한 사스 바이러스의 구조와 거의 비슷해서 외막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외막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바이러스는 외막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커서요. 외막에 약간의 손상만 입어도 쉽게 파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에 대한 의심이 들면 특정 장소나 사람의 손 등을 에탄올 등으로 소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유전학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싱글 스트랜드 RNA에 속하며 이런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의 유전체는 세포 표면에 있는 ACE2라는 수용체가 있는데요. 이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 내로 침투한 후에 독자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mRNA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체는 5- 말단에 캡이 붙어 있고 3- 말단에는 폴리아데닌 사슬이 붙어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게 유전체에 붙어 있다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유전자는 RNA 의존 RNA 중합 효소, 즉 RDRP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먼저 번역이 돼서 유전체를 복제하고 이 복제된 유전체는 다시 mRNA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즉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쭉 나열해 보면 첫 번째, 바이러스가 표면 돌기 단백질 S1을 통해서 척추 세포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세포 내부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투한 후에 자신의 게놈으로부터 복제에 필요한 효소를, 즉 RNA 의존 RNA 중합 효소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이러스 RNA는 자이언트 단백질이라고 하는 큰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자이언트 단백질은 P1, P2, P3로 분리가 되고요. 다시 P1은 VP0, VP1, VP3 같은 바이러스 외피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P2와 P3는 다시 더 분리된 뒤 재합성돼서 복합체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RNA를 합성하게 됩니다. 다시 합성된 마이너스 RNA가 주형, 즉 바탕이 돼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다시 플러스 mRNA가 합성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 벌의 mRNA가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변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더 거친 후에 바이러스 RNA는 외피를 만드는 단백질하고 합쳐지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는 죽고 바이러스는 밖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보통 세포에서 바이러스 하나가 수천에서 1만 개 정도의 새로운 바이러스를 복제해서 퍼뜨린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인체 세포 표면에 AC2 단백질 수용체에 달라붙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쪽 아미노산 분석을 빨리 해서 세포와의 결합을 막아버리는, 즉 세포 외부에서의 방법 하나와 세포 내에서는 바이러스 유전자 재조합을 막는 RNA 중합 효소 억제 물질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시간과의 싸움이기에 한국과 전 세계 연구자들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DNA와 RNA를 비교해서 DNA가 RNA보다 안정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슬의 개수만 봐도 사슬이 2개인 DNA가 하나인 RNA보다 안정적인 걸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중가닥 DNA와 이중가닥 RNA는 어떨까요? 둘 다 이중가닥이지만 여기서도 DNA가 더 안정적입니다. 이런 이유는 DNA를 구성하는 디옥스리보스와 RNA를 구성하는 리보스의 화학적 차이 때문인데요. 즉 RNA를 구성하는 리보스의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DNA 중합효소와 달리 RNA 중합효소에 리페어 기능, 즉 교종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돌연변이가 매우 많이 일어납니다. 왜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더딘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7종인데요. 초기 바이러스는 숙주에 침투한 후에 그 세포를 사멸시키는 강도가 매우 강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숙주를 죽이기보다는 자신의 독성을 줄여서 지속적으로 세포를 감염시켜서 생존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독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성이 강하면 바이러스가 번식은커녕 숙주가 죽음으로 해서 바이러스 자체도 죽어버리는 자충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입장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진화적 꼼수가 바로 위와 같은 현상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어떤 형국으로 발전해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신종 코로나도 해가 갈수록 병원성이 약해질지 모른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이나 소독법 등은 이미 인터넷이나 방송 등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았고요. 여기서는 유전학적 또는 분자생물학적으로 바이러스가 뭔지, 유전자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아무쪼록 궁금해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인분 과학이었습니다.